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단순계가 아니라고.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떠드느냐. 현재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한 가지 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단순 논리를 설명하는 그 결과물이 상승이거든요. 상승이라고 얘기해야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대출금리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그 유동성이 더 늘어나서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복잡계라는 이 시장이다 보니까 정부가 대출 규제라는 걸 했단 말이죠. 또 다른 변화 요인이니까 상승이라고 하는 변화 요인이 깨갱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측을 한다? 예측을 할 땐 이렇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고 저럴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속 터지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분이 진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참 6대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얘기해도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명쾌하고 단답형의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따라가려는 본능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시장은 복잡한 시장이고 지금 이미 여러분들 보셨어요. 기준금리 떨어졌는데 왜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있으며 올해도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지금 안 오르고 더 위축되고 있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단순 연결 요인들이 이 시장에서는 또 다른 변화 요인이 또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꼬여버린 거거든요. 되게 어려운 시장이죠. 그거를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하는 거지 경제학고가에서 나오는 몇 가지 단어만 가지고 주구절거 이게 맞네 졌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집값이 오른다.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이 오른다? 그런데 안 그러는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이미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서울의 공급 물량 줄어든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죠. 근데 왜 2022년, 2023년 그리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을까요? 대출 규제라고 하는 또 다른 변화 요인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고차 방정식이에요. 고차 방정식의 변수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1차 방정식인 양 풀어 제낀다? 그런 분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분들 말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와 보수적으로 투자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전에 돈부터 벌으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물론 벌 수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끝이 그렇게 좋지 않을까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예요.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과거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이때 우리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것들을 조금 복기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것들을 좀 복기할 줄 알아야 제가 얘기할 때 보면 옛날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옛날 얘기를 많이 할 때 또 어떤 분은 폄하하시는 분이 있죠. 야, 옛날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어? 없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자님의 앞으로 할 일을 하나 알고 있어요. 좀 이따가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집에 퇴근하겠죠. 그리고 갑자기 배 아프면 화장실 갈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얘기는 알고 보면 우리한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움직이는 기본 패턴이라는 게 있다고요.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투자나 일반 투자에도 그런 패턴들이 존재해요. 돈 되면 몰려들고요. 안 된다면 도망가요. 그래서 시장은 아주 간단한 논리로 접근을 하는데 처음에 시장이 안 좋으면 아무도 안 오다가 시장이 돈이 된다라고 하면 몰려 들어와서 아무런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올 장이 되면 그때는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위험 신호예요. 왜? 과도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과도하게 올라온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수준이 됐으면 그 이후에 내 거를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재편되고 또다시 무너지는 사람 생기고 재편되다가 다시 시장은 다시 움직여요. 이게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배고프실 겁니다. 좀 있다가 화장실 가실 겁니다.
이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거랑 마찬가지. 이거를 갖다 대입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던 장에 투자하는 게 맞겠습니까? 안 왔을 때 투자하는 게 맞겠습니까? 몰려오지 않았을 때 싸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뭐 했느냐? 돈 된다니까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가격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비싸게 사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시장이 꺾이거나 갑자기 뭐 극단적으로 미국인 기준금리 엄청 올려가지고 뭐 시장이 막 난리가 났어.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이상해졌어. 그러면 금리도 올라가고 비싼 가격에 샀는데 무너지겠죠. 그러면 던졌는데 누가 싸게 사줘야 되는데 누가 사주려고 하는데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그럼 또 가격이 떨어지고 무너지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 아주 여기서 간단한 결론이 나와요. 과열되면 멈추었다가 누군가가 무너지거나 시장이 가라앉으면 그때부터 살 준비를 해서 조금의 움직임이 있을 때 싸게 사서 나중에 또 과열되는 상황이 됐을 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특히 부동산 시장은 이 흐름이 주식처럼 또는 다른 일반 상품처럼 막 급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그걸 왜 못하느냐?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부동산을 왜 못하느냐? 그냥 마음이 급해서 빨리 돈 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가장 간단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원래 침체됐을 때 제일 좋은 입지에 있는 물건들을 그때 시점에 제일 싸게 사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침체장이라고 하는 2010년대 초반에 강남의 아파트가 그때는 비싸다라고 얘기하고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샀었더라면 뒤늦게 2019년, 20년, 21년에 지방 가서 수십 채 사겠다고 설쳤던 그 상황과 비교하면 어느 게 제일 편한 삶이었을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딱 한 개, 두 개만 해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못했지? 바보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것에 대한 통찰은 어디서 나오느냐? 복기에서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 안 하고 계셨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는 두려워서 못할 거고요. 투자라는 거를. 누군가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에 편견을 가져서 못할 거고요. 누군가는 지금 무너져서 못할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신 분도 잘 정리를 하고 와신 상담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시장이 반등하는 시점, 그 시점에 시장이 계속 우상향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그걸 믿고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플레이션 다 어느 정도 일어나고 그것에 따라서 우상향한다는 걸 믿는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왕이면 좋은 곳을 싸게 산다라고 하는 베팅을 하게 되면 설사 이번에 무너졌던 사람도 회복할 수 있고요. 두려웠던 사람도 확실하게 믿고 준비하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요.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왜 그분들이 못할까? 그냥 빨리 하고 싶어서예요. 이것만 극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성장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흔히 말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저는 되게 간단하다. 근데 딱 하나,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싫은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20몇 살 때 이제 회사에 처음 들어갔잖아요. 제 목표가 5년 안에 은퇴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이제 알았어요. 왜? 본능이 돈이 된다고 하면 은퇴라는 게 안 돼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어. 근데 또 다른 곳에서 100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나 은퇴했으니까 안 할 거야? 안 하게 될까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엔 깨달아요. 은퇴라고 하는 거는 허구다. 내가 왜 은퇴하고 싶은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내가 하기 싫은 걸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요. 또는 편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들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즐겁게 하는 동안에 아니면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면 되잖아요. 은퇴하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몇 년 안에 은퇴했어요. 몇 년 안에 몇 억 벌 수 있어요. 라는 말에 휙 하고 넘어가는데 그중에 가짜들한테 넘어가면 또 무너지는 거잖아요. 조심하셔야죠. 다들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기 싫은 거를 하더라도요. 그것들이 나중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리 뭐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것들이 좋아해서 한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시나요? 하다 보니까 그것에 달인이 되면서 쉬워지면 좀 편해지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 거를 피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달인이 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게 좋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들 빨리 이거는 내 미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유토피아를 찾으시는데 의외로 유토피아는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부룡님께서 생각하시는 본격적인 공격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이 공격해야 될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공격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얘기한 그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단순계가 아니라고.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떠드느냐. 내가 볼 땐 사기꾼 같은데 복잡계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부동산의 역사를 보거나 일본, 일단 우리가 삶의 역사, 보통 역사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를 보게 되면 뭐든지 흥망성쇠라는 것들이 반복되더라고요. 어떤 왕조가 시작이 되면 처음에 개국을 하면 흥하죠. 번성을 하고요. 그러다가 점점 쇠퇴기에 들어와서 망해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부동산도 사이클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인 것도 쉽게 말하면 흥망성쇠거든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부동산에도 사이클이 있다라고 주장한 분이 책으로 직접 써서 낸 적이 저는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거의 처음 그 얘기를 꺼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꺼내게 된 이유가 역사에서 나타나는 흥망성쇠가 부동산에서도 일어나는 사이클,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의 경기 변동 사이클, 이것들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사이클,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에는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시장에 사이클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동산 시장에 사이클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이 기회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아이러니함을 느껴요. 왜? 계속 기회래. 그럼 그 말은 상승과 하락이 있는 게 아니라 상승과 상승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그걸 갖다가 아이러니하다고 느끼는 게, 상승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건데 주구장창 10년 가까이 올랐다고요. 10년 가까이. 월급이 그 정도 올랐다면 제가 아무 말 안 하겠는데 월급이 그 정도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과부하가 걸렸어요. 그럼 그 과부하가 해소될 때까지 주춤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통 우리는 하락 또는 침체장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하락을 자꾸 또 누군가에 의해서 급락장, 폭락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락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보통 침체 조정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사이클은 상승과 하락이 있는데, 더더구나 하필이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난 2013, 14년에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부침이 있을지 모르지만 꾸준히 상승했고, 그 결과가 서울의 5억짜리 분양가가 지금은 15억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10년간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월급이 그 정도의 3배 정도 오른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점점 살 사람이 줄어들었다면 내 물건을 이제 사줄 사람의 숫자나 수요가 줄어들었을 텐데 계속 상승한다라고 주장하는 요인은, 이거는 저희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예를 들어서 무슨 파리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강의를 하고 무슨 파리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다음번에 준비합시다라고 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거를 판다면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자꾸 여러분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사게끔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그 행위는, 상승 이꼴 상승, 사이클은 무슨 사이클, 그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 보통 10년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년 정도 상승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주춤하는 건 정상인 거고, 이미 그래서 2021년 이후에 주춤주춤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주춤주춤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일종의 침체 조정장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신 언제 오를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봐야 될 때죠. 정부가 또다시 무슨 정책을 피면서 우리 보고 사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다시 그 정부가 만들어준 파고에 올라타야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하지 말라고 몽둥이 들고 때려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아니라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